네, 매주 월요일에는 사용관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참 많은 리포트가 쏟아졌는데요. 한 번 더 체크해볼 부분들 날카롭게 점검해보고 있죠.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사입니다. 네. 지사, 오늘도 함께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참 긴장을 네.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네.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쵸.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아침에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특별히 바뀐 스탠스는 없는 것 네. 같아요. 파월은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게 필요하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고용이 너무나도 견조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조금 있더라도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너무 좀 충격을 과도하게 그동안에 이제 7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충격들을 조금 더 강하게 받은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한국 양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개파락은 조금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갭으로 빠졌다가 그 이후에 어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태조, 사실 태종 이방원 그쪽으로도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면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그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이 또 한 번 지수가 또 빠지고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있어요. 또 걱정도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리포트 꼼꼼하게 체크해보면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먼저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리포트는요. 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참은 자에게 복이 온다. 이게 좋게 말하면 참은 자에게 복이 온다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계속 버텨야 된다, 많이 맞아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될 텐데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전에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은 이 리포트에서는 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좋은 의견은 인정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경쟁자의 출현 우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약간은 동상이몽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웹캐시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쪽에서 마이데이터라던가 간편결제 서비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쪽들에 필요한 정보들을 API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 최대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현재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만여 종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걸 연결시키고 다시 컨트롤, 조직화까지 해나가는 3C 과정을 원활하게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개인 자산 관리라던가 개인 자산 맞춤형 금융상품 이런 쪽에 특히나 좀 특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에서 이런 쿠콘의 AP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원하는 고객사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들은 더욱더 많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국내 한 500개국 그리고 해외 40여 개 국가에서 한 2천여 기관 정도가 이런 서비스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의 사업자로서 발돋움을 해나가야 될 그런 시기인데 사실상 주가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든 시기예요. 쌍바닥을 찍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오늘 같은 날 만약에 개파락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이고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매수할 만한 바닥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먼트 쪽 사업부 굉장히 좋습니다. 간편 결제라던가 가상계좌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사업 부문이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데이터를 개인이라던가 기업들에게 다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2분기 실적은 매출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이익 면에서는 한 24% 매출 증가폭보다 큰 증가폭이 나왔고요. 지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32%가량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고객사가 늘어나더라도 더 이상 어떤 판관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고객사를 확보하는 족족 영업 레버리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를 API 상에서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하반기 쪽에 지금 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규 API가 또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규 고객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아마 원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도입을 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증대될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부문이 외형 성장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이후에는 API 사용량 자체가 증가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가에서 더 이상 추가될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높게 유지되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폭우 사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이런 API가 이용이 되고 있어요. 소유자 검증할 수 있는 차량 정보 조회 API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험사라던가 현대차 쪽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성명, 차량 번호로 차량과 소유자의 일치 여부 이런 것들 조회하면서 차량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사양, 시세 이런 것들까지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API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서비스 중인 게 대출 상품 쪽이에요. 이쪽이 이제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에 특화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결국에는 지금 예금이라던가 적금, 보험, 카드 이런 쪽까지도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8월 23일에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들을 좀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대출뿐만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자산 관리 분야 쪽으로 발을 넓힐 수 있다라는 강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들 동상이몽의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마이데이터 확대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향후에 판관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해 나가느냐가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갉아먹을 것이냐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25에서 30%인데 이걸 추가적인 AP를 빠르게 확보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여부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경쟁사의 시장 진입으로예요. 네. 지금 하고 있는 API가 어떻게 보면 약간 독점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쪽이 또 헥토파이낸셜이라고 예전에 사명을 바꾸기 전에 세틀뱅크였습니다. 이쪽에서도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분야는 약간 다릅니다만 결국에 API의 확장 개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뺏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빼앗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두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약간은 상반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나이스 그룹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신사업단으로 준비해 나갈 그럴 가능성들이 있어요. 기존에 PG, 페이먼트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뭔가 한 번 더 기업의 밸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6월, 7월 지금 일봉상 3바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잭슨홀 이후에 굉장히 시장이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이 지지되는지 아마 오늘은 깨질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설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쿠콘에 대해서 동상이몽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좀 3만 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고 외국인의 수급까지 보고 나서 한번 진입을 해보자 얘기 주셨고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헥토파이낸셜이나 나이스그룹 같은 굵직한 경쟁사가 많기 때문에 대안주로는 헥토파이낸셜을 또 꼽아주기도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이 종목은 뭐 따로 가격 전략은 없을까요? 네, 특별히 가격 전략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더 좋은 거는 네. 맞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의 밸류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 API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금 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곧 고객사들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과정들이 펼쳐질 거고요. 이런 경쟁 과정에서 두 기업들이 어떻게 고객사를 더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흐름들 같이 놓고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디어유 일시적인 스케줄 변동일 뿐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벤트 출시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좀 완화해주는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목표 주가는 또 하향 조정된 리포트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요즘에 디어유의 이 버블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아이돌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수정아 잘 잤니? 이렇게 맞아요. 1대1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네.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개인에 특화된 프라이빗한 그런 좀 메시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이 전반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저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벤트 스케줄이 좀 지연됐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악화와 더불어서 밸류를 좀 갉아먹는 이런 요인들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바닥권까지 빠진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들 굉장히 긍정적인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한 팬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이 플랫폼 버블 쪽으로 들어오면서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기획사 54개가 들어와 있고요. 아티스트 수로 보면은 무려 330명에 가까운 아티스트가 입점을 해 있어요. 그만큼 수익원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스포츠 스타 그리고 배우 같은 이런 라인업들을 확보하면서 IP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출시 1년 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어요. 사실상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국내에만 팬덤이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료 구독자 수 추이 보면은 20년만 해도 90만 명이었어요. 근데 21년에 120만 명으로 점프를 했고요. 22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다시 130만, 그리고 22년 2분기에 속도는 약간 슬로우해지지만 135만 명으로 계속적인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팬덤이 급속도로 해외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일 것 같고요.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 이런 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나 중요한 건 중국일 것 같아요. 급속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좀 돋보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이벤트가 아까 지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상반기 중에 중국의 안드로이드에 입점하는 걸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로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매출이 지연된 것뿐이지 이런 중국 쪽에서의 유료 구독자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봤을 때에는 결국 중국 쪽에서 안드로이드에 출시가 됐을 때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엔터 쪽에다 결부시키기 좋은 게 메타버스예요. 결국엔 이 메타버스의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BTS 같은 그룹들이 군대를 갔을 때에도 대체적으로 대신해서 활동을 메타버스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홈이라는 서비스도 결국에는 내년 중에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기업의 밸류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어유 확인해봤습니다. 디어유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제시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뭐 이벤트가 지연이 됐다 이거보다는 워낙에 지금 아이돌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맞아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매력적으로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디어유가 제대로 된 이 과실을 맺을 수 있을지 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유망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 가지고 와주셨는데 아무래도 원전 프로젝트 수주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네. 건설주 내에서도 상당히 맞아요. 가장 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좀 네.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해외 쪽에 비용 반영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잘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카타르, 사우디 이런 쪽들의 공정이 진행이 착착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이제 도시정비 수주를 보게 되면은 2015년에 GS건설이 세웠던 8조 100억을 가뿐하게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도시정비 쪽에서 국내 부문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톡톡히 실적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필리핀 철도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사우디 네옴시티 항만 쪽이 또 5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꺾였었던 해외 쪽이라던가 플랜트 쪽의 수주들도 살아나는 흐름들이 국내와 더불어서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전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최다 원전 건설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국내외 포함해서 한국형 원전을 22기나 건설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사우디라던가 그리고 체코, 폴란드 이런 쪽들에서 수주가 쏟아져 나올 텐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한수원 이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기업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국내와 해외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반드시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조정 염두에 두고요. 한 4만 5천 원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신 이후에 1차적으로는 제가 한 6만 원 살짝 아래쪽에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2차에서는 6만 7천 원 정도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4만 5천 원 선까지 일단은 좀 열어주셨고요. 목표 주가 1차는 5만 9천 원, 2차는 6만 7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망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월가워즈 유튜브 채널에 미국 주식 처방